네, 그럼 다음으로요. 이제 지난주 자산 시장인데 이제 지난주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파월 의장 인준하는 연준의 청문회에 있는 게 화요일에 있다. 그 다음에 각종 물가 지표들이 나온다. 그리고서 이제 금요일에는 한국의 금통위, 중국의 수출이,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나온다. 그리고서 부채 문제, BBB 법안, 미중 관세 요거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10일 월요일에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대형주들이 급락합니다. 특히 LG생건이 크게 이제 급락을 하죠. 주요 요인은 실적 불확실성입니다. 뭐 누구는 이제 그 S 기업 오너의 그 SNS 때문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곁다리고요. 주요 요인은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일 컸습니다. 이때 일제히 보고서가 나왔죠. 실적 불확실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뒤에도 한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지금 4분기 실적 시즌 지금 돌입을 했는데 섹터 기준으로 호실적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올 게 합산했을 때 기대되는 섹터가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적 시즌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화장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날에 사실 증시가 좀 급락을 합니다. 그 장중에는 거의 한 3%까지 쫙 급락을 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증시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쫙쫙쫙쫙 올라가요. 그래서 나스닥 기준입니다. 결국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근데 이날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나스닥이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200일선을 터치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200일선도 터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랠리를 해왔습니다. 반대로 얘기 드리면은. 그래서 200일선 요날 처음으로 터치했고요. 요걸 또 언제 터치하느냐? 금요일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연준 쪽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 클라리다 부의장 조기 사임을 결정 내립니다. 원래는 1월 말까지죠. 그래서 1월 FMC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였는데 역시나 민주당 파워가 셉니다. 의회를 장악하면 파워가 세요. 요번은 공화당이니까는 빨리 내보내더라고요. 빨리 내 사람 안 칠래.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집에 가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그 이제 자율주행 모드 요 옵션 사안이죠. 요거 가격을 $10,000에서 12,000불로 1월 17일부터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날은 보시면 코스피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장중에는 많이 빠졌다가 거의 다 이제 회복하는 모습으로 끝마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별 변화가 없었고요. 이제 11일 화요일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 뭐 하나 쏴요. 그러고 나서 또 쐈죠. 그쵸?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추가 규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해 가지고서. 그래서 북한이 자꾸 쏘는 게 뭐 우리한테 익숙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좀 약간은 꺼림칙한 게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쪽에서 요날에 화학 제품의 관세가 중국이 미국의 화학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별게 아니에요. 품목도 뭐 제한적이고 그렇기는 한데 요걸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은 미중 관세 철폐는 없던 일이 되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 얘기가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11월 중순에 미중 화상으로 정상회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한 게 향후 2주 내로 추가 결과를 내놓겠다 했는데 해를 넘기고 아직까지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월 들어와 갖고서는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실 이제 인플레 잡으려고 지금 관세 철폐 얘기 꺼낸 거잖아요.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 미국 내 산업에 뭐 돼지고기나 이런 쪽에서 독과점이 너무 심해갖고 이게 인플레를 만들어낸 거야라고 해서 인플레 화살이 갑자기 관세에서 지금 독과점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기 나올 때 좀 꺼림칙했어요. 아 이거 뭔가 잘 안 되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있는 주요한 카드 중에 하나였던 미중 관세 철폐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요분 같은 경우에 지금 투표권이 오래 없는 분이시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영향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이날 사실 이제 그 지난주에는요 연준 인사들이 뭐 지금 그 회의록도 공개됐겠다 이제 휴가도 갔다 왔겠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다 막 인터뷰나 이런 거 출연해가지고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보시면 이제 라파엘 보스틱이, 자기는 12월에 금리 3회 인상 전도표 찍었다. 3월에 금리 인상 가능한 것 같다. 빠른 자산 자산 축소 속도가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빨라야 될 것 같다. 인플레에 대비해 갖고서 확실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QT를 매월 1,000억 달러 규모로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수치가 하나 나오죠. 일단 1.5조 달러는 빠르게 감축해도 될 것 같다. 요거 뭐냐냐. 정확히 지금 매일매일 연준에 영래포 들어오고 있는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1.5조는 빨리 줄이자. 속도 어떻게? 1,000억 달러씩 매달 감축하는 걸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연준이 최초 시작할 때 2017년도 QT를 할 때는 매달 100억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10배의 속도로 일단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 감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냐? A couple of year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요게 거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이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메스터 같은 경우에 클리브랜드 총재인데 투표권이 있거든요. 올해 있는데 자기도 12월에 금리 3회 찍었다. 3월 금리 인상 지지한다. 과거 대비 더 빠르게 자산 감축해야 된다. 인플레가 지속적인 것 같다. 조치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스더 조지 캔자스 여기도 투표권이 있어요. 빠르게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 예. 그래갖고서 요 세 사람의 멘트가 이제 장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장전에 제 기억에 맞으면은 보스틱이 10시 우리 시각으로 메스터가 10시 반 조지가 11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닌가? 10시 반 11시 11시 반이었나? 그러고 파월이 12시에 나온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장 선물하고 장 시작하고도 12시 한 10분 정도 될 때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3대 지수가 전부 다. 근데 파월이 상원 출석해가지고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이제 시장이 이제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멘트를 하죠. 뭐냐 하면은 재투자 중단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 later this year. 저희 오늘 썸네일이기도 해요. later this year가. 요 얘기를 처음으로 딱 꺼냈을 때 저도 듣고 있다가 응? 뭐야 왜 구체적인 시기를 갑자기 얘기하지? 그것도 좀 비둘기적으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증시가 반응을 안 하다가 파월이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요 날 2번 얘기하거든요. 다음으로 또 한 번 재투자 중단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 증시가 갑자기 플러스로 자자자작 이제 아주 그냥 투더문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랬냐 하면은 원래 이제 시장에서의 생각은 12월 때 회의록 나온 거를 딱 보니까 3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멘트가 보니까는 그 바로 다음 회의에서부터 자산 재투자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3월 다음 회의가 5월인데 야 그럼 뭐야 그 상반기에 지금 당장 그 QT가 있을 수 있는 거네? 아니면 6월 달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일단 하반기다라고 해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야, 그 정도로 빠른 속도는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비둘기적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요 얘기 이외에는 파월의 멘트들은 전반적으로는 매파적이었어요. 전반적으로는. 보시면은 이게 사실 헤드라인은 더 많이 장식하더라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더 빠른 테이퍼에 대해서는 1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거다. 요 멘트 보고서 1월 달에 QE 지금 테이퍼링 종료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이제 몇몇 분들은 약간 외곽에 배팅 하시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곳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은 멀다.
그런 얘기도 했고, 사실 요게 이제 2018년도에는 나쁘게 받아들여졌어요. 2018년도 하반기에 중립금리까지 아직 멀었다 이 얘기했다가 증시 와장창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한참 많이 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더 올릴 거다 얘기해보니까 무너진 건데, 지금은 인제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하는 거니까 뭐 가는 길이 먼 게 맞지,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월에 테이퍼 종료, 올해 내내 금리 인상 가능하다는 얘기도 했고, 재투자 중단은 여전히 논의 중이고 결정까지는 2, 3, 4회가량의 회의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투자 논의를 그럼 뭐 지금 상반기 회의가 보면 1, 3, 5, 6이니까는 4번 더 하면 1, 3, 6월까지도 논의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 가면 7월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2번 회의면은 1월, 3월에 하고 5월에도 사실 할 수 있어서 여전히 5월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해요.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의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요 때부터는 또 이제 암호화폐가 또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요날의 멘트들을 정리를 해보면 3월엔 테이퍼링 종료되는 게 확실한 거고, 예, 아니면 정말 낮은 가능성으로 그 전일 수도 있는 거고, 1월. 그 다음에는 이제 3월에 금리 인상도 거의 확실하다. 여기에 단서를 다 달긴 했어요. 만약에 경제가 지금과 같다면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재투자 중단 실행도 뭐 이제 일단 레이터 디스 이어라고 했으니까 일단 7월로 봅니다. 예, 시장에서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있었던 3년 모의 미국채 입찰은 호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나스닥 1.4%나 오르죠. 금리는 떨어지고요. 3.4bp. 자, 이제 수요일 12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원자재 시장이 보시면은 날아가요. 왜냐하면 파월이 비둘기적 발언을 했다고 여겨져서 위험자산 시장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니까는 사실상 원유 시장이 비축류 방출을 하기 이전 수준까지로 회복을 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것들도 뛰어요. 뭐가 뛰니까는 다른 것도 뛴다고 구리도 만부의 재도입하고 니켈도 23,000불에 10년 만에 도입을 합니다. 전방위적이라는 거죠. 물가 압력이. 네, 이날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를 했는데 약간씩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0.4인데 0.5 전월 대비. 근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0.5인데 발표가 0.6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예상보다 살짝 높긴 했지만 뭐 작년 4월 달에는 0.2 예상했는데 0.8 나왔는데 0.1 정도 더 넘게 나온 거는 뭐 연율 하면 1.2%나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거지만 이 정도는 요즘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범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서 물가 나오고 또 증시가 좀 올랐죠. 근데 이제 좀 그런 거는 있기는 해요. 이제 물가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 하면은 원래는 이제 소위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이례적으로 내려올 거야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주범으로 주목받았던 게 이제 중고차 같은 거였는데, 근데 12월 때 보시면은 요 요인들 보시면은 뭐 그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도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 0.5 물가 올라간 것 중에서 약 한 30% 정도만이 이런 요소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차 혼자 33% 기여를 했었죠. 근데 다 합쳐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자랑했던 그 가스 가격 20% 지금 이미 하락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CPI에 반영된 에너지 가격은 이제 평균 가격일 거잖아요. 전월 평균가, 이달 평균가. 해보면 에너지 쪽은 전월 대비 0.4%밖에 하락을 못했어요. 이때가 이제 70불도 깨지고 WTI 내려갈 때였는데, 근데 지금 다시 83불, 84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1월달 게 나오면 유가가 올라가 있겠죠. 이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또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 당분간은. 그리고 비중이 이제 둘이 합치면 40%가 되는 주거하고 메디케어 쪽이 꾸준하게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가가 좀 높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지표에서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마냥 환호할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물가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막 내달리니까는 처음에 내달렸죠. 그러고는 쏙 내려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 저는 이날 제임스 블라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요즘 이제 가장 매파로서 인기인이잖아요. 그쵸? 좀 빨리 맞췄고, 그래서 지금 멘트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투표권도 있으세요, 올해.
3월에 인상 가능성 높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는 금리 4회 인상도 연내 가능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더 매파적으로 변한 겁니다. 작년 중순에요. 블라드가 2회 인상 내년에 하자. 그 다음에 연말에는 3회 인상하자. 그 다음에는 지금은 1월에는 4회 인상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걸 너무 조금 물가를 쉽게 보고 증시가 내달리니까 워워 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새벽에 있었던 이날 미국제 10년 입찰 무난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전체적으로 무난했어요. 뭐 코스피는 전날에 미국 증시 반등하니까는 이제 그걸로 올랐고요. 그 다음 이제 13일 목요일 날에는 오스탐 임플란트 금액이 점점 커져갑니다. 횡령 금액이 이제 1000억대가 아니라 2000억대로 늘었고, 이게 기사 보니까는 이제 요 자금 담당이 그 주식을 무려 횡령해가지고서 1조 2천억이나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1조 2천억. NC소프트가 상한가 간 날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 그 상한가를 만든 그 사람도 동일인이랍니다. 이 횡령 한 사람. 그래갖고서 NC 3천억 그것도 CFD로 레버리지로 질러가지고서 상한가를 만들었던. 보니까는 주식 거래 대금이 1.2조라는데 이 정도면은요, 제가 옛날에 제일 이제 그 많은 금액을 운용했을 때의 1년 내내의 주식 거래 대금보다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그때 당시에 출입하셨던 브로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래도 좀 이게 피가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거래가 많지가 않은 펀드였습니다. 그랬고 제가 거의 뭐 한 8천억 이상 펀드를 꼭 이제 제 금액 많을 때는 했었는데 1조 2천억을 연간으로 못 했는데, 그 한 분께서 지금 1조 2천억을 날리셨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수수료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증권사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요네 1경 기관 청약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고, 요 금요일에는 이제 1.5경까지 올라갔죠. 그쵸? 결과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보고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사실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시중 유동자금에 블랙홀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 IPO 너무 많다. 2021년도에도 피닥 합치면 20조 정도 됐고, 원래는 2조 내외밖에 안 된 나라에서 그게 이제 돈 다 끌어가 버리니까는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하고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약했다. 근데 2022년도에는 1월 달에만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은 이거 12조씩 갖고 들어간다. 거기다가 현대 그 NG랑 이런 것들이 상장하면 올해는 뭐 20조 아니라 30조가 될 수도 있다. 이 수급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 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1경, 1.5경이래. 역시 시중 유동자금이 여기 다 묶여 있었구나. 이제 이거 청약 다 끝나고 나면 1.5경이 시장에 풀리겠지.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한 곱이 넘겼어. 수급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처럼 청약할 때 돈을 묶여놓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5경이 묶여놓고서 청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는 한 푼도 안 묶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묶여 있는 게 있어야 증시로 새롭게 나올 게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지금 있는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6개월 걸고 그 다음에 상단 이상으로 적어갖고서 풀로 해가지고서 때리면은요, 소규모 펀드라 할지라도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조 단위로 청약이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요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31일 날에 그 86번가 라이브 했던 내용이 있어요. 요날 이제 LG화학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왜 났냐고 보니, 일단 폭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제 10조 5천억을 사람들이 봤는데 11조 5천억이 나왔고 1조 이상 나온 거죠.
영업이익이 딱 매출 증가만큼 늘었더라. 1조 2천억 봤는데 2조 2천억. 근데 폭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영업이익 예상치 대비해갖고 무려 89%나 잘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1조씩 늘었을까? 이게 보니까는 SK하고 배터리에서 소송해가지고 이긴 거 있잖아요. 그 이긴 부분을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일회성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죠? 소송 관련된 거 비용이나 승소한 거나 그러면 일회성은 보통 영업외로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LG화학은 이거를 영업이익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회계예요. 이거 저거 절대 회계 문제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 비밀을 사용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다가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열티를 받고 있는 그거 회계 어떻게 합니까? 매출로 인식하죠. 그럼 영업이익으로 당연히 들어오죠. 영업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G화학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한테 로열티를 꾸준히 받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못 받고 있다가 소송에서 이겨서 그러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한 방에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매출로 당연히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SK이노는 영업외로 처리했습니다. anyway. 이제 그래갖고서 제가 요게 이제 일거양득이다. 이게 왜 일거양득이냐 하면은 LG화학이 지금 SK하고 합의 봐가지고 받은 돈을 이제 영업이익에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니까 EBIT이잖아요. EBIT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할 때 만약에 EV EBITDA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PER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나오나 영업외이익에 나오나 똑같아요. 어차피 세후의 순이익 가지고서 PER을 했을 테니까 PBR을 썼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되면 어차피 LG화학의 자기 자본에는 영업이익으로 나오나 영업외이익으로 나오나 전혀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근데 EV EBITDA를 쓰게 되면 EBITDA에선 들어와요. 이게 증가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PER을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전지 부문의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19, 20년에 리콜 맞아가지고서 이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PBR을 쓰기에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지배주주 자본이 7조 3천억인데 만약에 시가총액 지금 이제 70조 나온 거잖아요. 그럼 10배잖아요. 그쵸? 근데 PBR 10배 땅땅땅 해서 하기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EV EBITDA이지 않을까. 그래갖고서 이제 킹리적 가심이 든다. 나중에 상장할 때 EV EBITDA를 하시겠죠?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LG화학이 솔직히 이거는 뭐 금융 쪽에 조금만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99% 다 예견이 가능하셨던 건데 제가 그냥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LG엔솔 요번에 나왔는데 보게 되니까는 공모가 산정 방식은 이제 EV EBITDA를 사용해서 산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는 역시구나 였고 그 다음에 피어를 CATA라고 SDI를 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이 두 기업도 굉장히 사실 밸류에이션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보시면 CATL이 80배 EV EBITDA가 SDI 22배 평균 51.4배 이걸 이제 일단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떻게 잡냐면은 2021년도 3분기 누적으로 잡아요. 그러고서 3분기까지의 누적을 3분의 4로 해서 연한산으로 바꾸는 방식을 요번에 보니까 채택을 하셨던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 그냥 직전 4개분기 해도 되지 않아 그러실 거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렇게 되버리면은 작년 엔솔이 4분기에 리콜 맞은 게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그럼 에비타 할 때 내려가겠죠. 그렇죠? 연한산이 좋아요. 3분기 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다른 회사들도 SDI 같은 경우에 직전 4개분기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다 공개하는데. 근데 다른 기업들도 그래서 3분기 누적해서 연한산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비타 나오게 되고 뭐 그렇게 돼서 쭉쭉쭉쭉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에 넣어버렸으니까 이제 일회성 이익을 넣어버려갖고
이 주주들이 이거 공모가 산정하는 거 보다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잖아요. 뭐 일회성 이익이 1조가 지금 에비타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일회성 비용은 빼고서 조정 에비타를 구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할게요. 일회성 이익 들어온 거 과도하다고 생각해. 오케이, 뺄게. 영업이익에서. 대신에 그러면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에 들어온 거는 플러스 해가지고서 조정 에비타를 구해볼게 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을 해내십니다. 일회성 비용이 뭐냐? ESS 리콜, 그 다음에 그 볼트 EB 다 합치니까 1조 1,400억 올해에만 작년에 3분기 누적으로 비용으로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래 버리니까는 원래 에비타 계산한 것보다 조정 에비타가 더 좋아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의문에 도달하는 거죠. 매년 나오는 리콜인데 진짜 일회성인가? 근데 어쨌든 넘어가십시다. 이제 그 공모하는 기업인데 그렇게 해갖고서 어쨌든 이제 그 보기에 아주 보수적인 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는 에비타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제 배수는 80배인 CATA가 20배인 SDI를 섞어서 50배. 그러고 이제 뒤에는 할인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원하는 숫자가 있었던 거겠죠. 30만 원, 70조. 뭐 어쨌든 등등등등 해가지고서 구해가지고서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래갖고서 어쨌든 EV 에비타를 쓰셨다. 예. 어쨌든 1경 이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이다.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2회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러면은 뭐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루즈루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인수가 됐잖아요. 그때는 시너지가 많이 났습니다. 약간은 비용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누려가지고서 두 회사가 다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시너지가 난 부분이고, 제가 볼 땐 사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합쳐지기만 하면은 뭐 수주를 받을 때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 뭐 하청업체한테 그 인수 대금은 그러니까는 원부자재를 공급받을 때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훨씬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좀 루즈루즈 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오미크론이 이제 본격 상륙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티엔진항까지도 봉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파월 의장이어서 부의장도 지금 청문회 출석을 했죠. 브레이나드. 사실 이제 뭐 그 중량감이 떨어지죠. 의장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이제 브레이나드 부의장 후보가 큰 얘기, 별다른 얘기 한 게 없어요. 뭐 구체적 숫자로 이제 인플레 2.02% 목표, 이건 뭐 다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뭐 그 다음에 인플레 잡기 위해서 보유수단을 적극 활용할 거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은 3월에 할 것처럼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날 주가가 빠져요. 이날 보시면은 주가가 2.5%나 나스닥이 빠집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데일리 가가지고서 오전에 말씀드릴 때 이제 김원수 앵커님께서 질문을 주셨죠. 전날에 빠졌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하신 거에 대해 갖고서 이유를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얘기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연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그대로 종합해서 한 것 같아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이유를 모를 때가 제일 꺼림칙하더라. 보통은 그럴 때는 나 같은 무지랭이는 모르고 똘똘한 시장에 좀 프론트 러닝을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미리 뭔가를 알고서 악재를 알고 던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제일 찜찜하더라 라는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럴 땐 조심하셔야 되더라, 일반적으로. 지금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날도 이제 연준에서 몇 분 나오셔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총재인데, 원래 요분은 투표권이 없는 분이신데 보스턴에 이제 로젠그렌이 지금 빨리 사임해갖고서 여기 아직 후임이 결정 안 됐어요. 원래는 보스턴이 지역 연준이 요번에 투표권 가지려 했는데, 그래서 대행으로 요분이 투표권 가지시니까 이제 중요해지게 되었죠. 원래 덜 중요했다가 3월에 금리 인상 시작, 연내 3회 이상 최대 4회. 다만 자산 축소는 기준금리가 1% 된 이후에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본인은 내년 초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더 매파적인 거, 요건 조금 비둘기적인 거 얘기를 해서 별다른 얘기가 아니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요분 이제 유명인이지만은 투표권은 없어요.
금리 인상 3회 좋겠다. 데이터에 따라 갖고서는 인플레 높게 나오면은 이란 얘기죠. 4회도 해도 될 것 같다. 약간 매파죠. 그리고 이날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것 같지만 전월치가 낮게 나온 만큼 상향 수정됐기 때문에 그냥 예상 수준이다. 별거 없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20만인데 발표 23만이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보다 높으니 안 좋은 거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낮은 숫자예요. 그래서 좋은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이 그만큼 계속 탄탄한 거죠. 근데 2주 연속으로 지금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약간 꺼림칙해지는 거죠. 이것도. 미국 30년물 입차에 무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존 오소프라고 미국의 의원이 있는데 요 의원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 주식 투자 전면 금지시키자. 하원 의장이 반대한 건데 요 시도가 과연 요번에 통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생산 일정이 연기됐다. 뭐 반도체 못 구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22년도 생산 일정에는 없고 지금 23년도로 연기된 걸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요날 이제 증시 흐름이 약간 좀 삐딱했습니다. 어쨌든 네, 꺼림칙했고요. 자, 14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이 열렸죠. 인상 나왔습니다. 일단 딱 보면 매파적이에요. 굉장히 매파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직전 회의에서도 인상했고 다음 회의에서도 2회 연속으로 인상한 거거든요. 그럼 뭐 생각이 야 이거 남은 회의에 연달아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두려움이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의 기준금리로 돌아왔거든요. 이미. 그러니까는 야 우리 사회가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 좋아진 거냐 이렇게 올려도 되냐 인데 현실적으로요 1월에 올릴 수밖에 일단 없었습니다. 그 점은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직전 회의가 11월이고 이때 이주일 총재께서 22년도 1분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1분기에 금통위가 2번 있어요. 1월하고 2월. 근데 현실적으로요 2월이가 24일이거든요. 대선을 보름 앞두고서 어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소거법으로 1분기 한다고 했는데 남은 게 1월이니 1월에 올릴 수밖에 없으니 1월에 올리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도요, 이게 대동단결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는 하나 약간의 서프라이즈로 이제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향후에는 이제 하느니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해보면은 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올린 게 당연히 위험 자산에는 안 좋은 거죠. 이거는 당연히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통틀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에서 좀 더 이제 개별 섹터로 들어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번 금통위 인상 이벤트를 보고서 금융주 배팅이 강하게 들어온 부분도 분명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수급이 좀 빠질 때까지는 금융주가 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는 이거 사실 이제 제가 그날 오전 10시에 2대1리 방송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그러고 나서 이날에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주가가 많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위 이제 루머에 사서 뉴스의 판격으로 보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국은행 정책 방향 향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지금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반기에 되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조금 이거는 좀 정치적인 부분을 일단은 봐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남은 상반기 금통 일정이 2월, 4월, 5월이에요. 근데 2월은 3월 대선 때문에 못할 것 같다라고 못 움직일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근데 3월 말에는 또 이주일 총재가 연임하셨잖아요. 임기가 끝나요. 3년이면 못하거든요. 그러면 차기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3월 말이잖아요. 3월 9일에 대선이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죠. 야당 후보가 될지 여당 후보가 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정권 교체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4월 달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께서 임명을 사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기 자체가 5월 9일까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주일 총재께서 임기가 끝난 이후에 4월에는 총재를 지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대통령의 이거는 권한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제 아주 그 핵심 담당이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아니면은 똑같이 여당 내에서 바뀌었다. 또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 여당 지금의 후보가 그 현재 대통령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바꾸고 싶을 수, 그러니까는 본인이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4월 회의가 붕 뜨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4월 회의에도 뭘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금통위가 5월 26일 날 열려요. 만약에 이때까지도 만약에 한국은행장이 결정이 안 됐는데 이때 차기 대통령이 한국은행장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장의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지금 여당이 180석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면은 청문회 돌파를 과연 15일 만에 하루 만에 임명을 한다 쳐도 15일 만에 통과돼야 되거든요.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5월 26일 금통위도 뜨는 회의가 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 지금의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 요 시나리오보다는 좀 빨리 불확실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상반기 내내 주군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그럼 금리는 전혀 안 움직이냐? 아니죠. 시중에서는 플레이어들은 매매를 하면서 금리를 시중금리는 막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금리는 안 오르고 이제 끝이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 쪽, 그다음 인플레 쪽에서 상반기 내에는 우리나라가 자체 리더십의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미국하고 해외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를 보시는 게 중요해지는 저희는 불확실성기에 접어들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뭐 펀더멘탈 부분을 보자라고 하면은 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외 통화 정책의 우리 시장 동조 움직임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오기가 정책금리 인상이 나오기가 어렵다면은 최근에 짧고 굵었던 금융주 랠리에도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 사이에 그래도 이제 시중금리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자체적인 포인트를 한번 보시려면은 뭘 보셔야 되느냐. 집값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냐? 그럼 올려야죠. 에너지 가격, 수입 가격이 올라가냐? 그럼 올려야죠. 코로나가 굉장히 빨리 종식되냐? 그럼 올려야 되는 요인입니다. 반대가 되면은 안 올려도 되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일 총재께서 하신 코멘트 좀 더 추가해보면, 지금 현재 통화정책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현재 경제 상황, 성장, 물가 등의 여러 기준을 놓고 평가하게 된다. 오늘은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재 현황,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 판단한다. 추가 인상을 지금 힌트를 주신 거죠. 금리 인상 배경 중에 하나로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1.25인데 1.5까지는 일단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이 일단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경제 흐름, 저희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춰보면 기준금리가 연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연말에 1.5 이상은 무조건 될 것 같다라고 시장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중국 쪽도 좀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중국 어떻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런 기대가 생겼어요.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게 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OMO라고 해서 공개 시장 조작 금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영레포 금리라고 보시면, 영레포 하는 거에서 결정된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인하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고, 그게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냥 힘을 못 쓰고 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우하향을 했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있는데 중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 것도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생각보다 중국의 통화 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꽤나 만연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대를 가지느냐라고 하면은 작년 12월 6일 날에 재할인율 인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주 뒤에 20일 날에는 그 LPR 대출 우대 금리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생각보다 빨리 간다. 이 인민은행이 1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1월 일정을 딱 보니까는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죠. 야 OMO 내릴 거야. 그게 지난 금요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동결이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길이 아닌가벼. 일단 생각이 든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사면 타석 안타를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뭐냐면 금요일에는 OMO, 17일 날에는 MLF. 이게 이제 5천억 위안 만기 돌아오는 거 있는데 이거 재발행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20일 날에는 대출 우대 금리죠. APR까지도 그 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인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은 야 끝내준다. 이게 50% 넘는 배팅은 아닙니다. 중국 쪽 보시는 시장 참여자들 중에 2월까지는 하겠지라는 생각은 거의 10중 8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기를 그 중에서 한 40% 정도는 1월, 나머지 60% 정도는 2월 정도의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꽤나 강한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지금 존재해요. 근데 이걸 안 하니 시장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 ANZ에서 11일 날에 인하 기대감을 이렇게 드러내요. 보이시죠? 그 MLF 인하할 수도 있다. 이거 뭐냐? 이거 아까 보이시죠? 17일 날 거. 17일 날에 이거 인하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서 이제 요게 11일 날에 나왔으니까는 요날 보시면은 항생 테크 지수가 이날 3% 올랐죠. 이날 중국 증시들이 다 2, 3% 올랐습니다. 오야 인하 하나 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MLF 인하해버리면은 LPR은 그냥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이게 엮여 있어갖고. 그리고 사실 MLF 하려면 그 전에 OMO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면타로 다 나온 건데 뭐 어쨌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었고 기대감을 뽐핑 했었죠. 요날 한국 증시도 이게 11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증시 이날 몇 프로 올랐죠? 요 얘기 나오고 다음날에 1.5% 올랐죠. 그쵸? 어쨌든 이제 요런 기대감이 있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중국 통인가 보다 여기가 잘하나 봐 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데에서 헛바이즈를 한번 찬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 10월 13일인데 10월 13일 날에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재할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에 보이시죠? 근데 현실은 12월 달에 인하했습니다. 이게 좀 한두 박자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2월에는 할 것 같아요. 뭐 소스가 있겠죠. 괜히 이런 자료 썼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1월에 바로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기대가 한 번은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수출은 뭐 무난하게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원부자재 다 수입해가지고서 가공해가지고서 중개무역하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좀 선행지표예요. 수출에. 수입이 빠르게 줄어들면 수출이 그 다음에는 둔화된다는 표시로 보는데 중국 데이터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는 데이터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입이 어디서 줄었냐 보니까는 구체적으로는 철광석하고 석탄 수입이 많이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석탄은 아시잖아요. 호주 거 수입 안 하니까 내부 광산 지금 막 100%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광산을 막 돌리니까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헝다나 이런 것 때문에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이 됐으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철광석 건설에 제일 많이 부동산에 제일 많이 쓰이는데 부진 나타나면은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수출 경기가 글로벌이 꺾이는 게 뭐 이걸로 인해서 나타났다라고까지 과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거 딱 나오니까는 바로 BDI가
추락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드라이버크 같은 경우에 그 운송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탄 철강석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누가 제일 많냐?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수입이 두드러지게 내려갔다? 바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요, BDI 내려가는 것 보고서, 야, 글로벌 경기에서 지금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냥 중국이 이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거지, 이거는 공급망 교란하고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지수 보십시오. 공급망 교란은 연일 최고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 이날 나왔어요. 밤에. 이거 나오고 이제 미국 선물이 급전직하를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다 땡겨 올렸는데, 근데 색깔이 달라졌죠. 이전까지만 해도 원래는 계속해서 이제 로테이션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나스닥이 더 빠지고 있다가 소매 판매 나오고서는 다우는 이날 마이너스로 끝나는데 나스닥은 플러스로 끝났죠. 왜 그렇게 됐느냐? 경기 냉각이 보인다는 겁니다. 냉각이. 소매 판매 보니까는 예상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였어요. 근데 실제 발표 나온 걸 보니까는 전월 대비 무려 마이너스 1.9%나 줄어듭니다. 미국 GDP 3분의 2가 소비인데 그 소비가 엄청나게 쇼크인 숫자가 나왔죠. 근데 전월치도 하향 수정이 추가로 돼서 이중의 쇼크예요. 근원 소매 판매, 자동차 제외한 거거든요. 예상치가 증가였어요. 플러스 0.2. 근데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니 무려 마이너스 2.3입니다. 플러스 0.2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2.3. 근데 이건 전월치 0.2가 내려가요. 그래서 2.7%가 하향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쇼킹한 숫자는 거의 못 봐요, 사실. 사실 개인적으로 소매 판매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마스터카드에서 그때 뭐 할러데이 시즌 그래갖고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는 미국 소매 판매 굉장히 좋아, 소비 호조야, 기사 빡 떴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신나가지고서 이거 인용해갖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게 하려면 BBB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근데 JP모건에서는 거의 요거 일주일 전에 반대된 얘기했거든요. 12월 달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스터에서는 좋다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쁠 것 같다는 데는 인용을 안 했고 좋은 것 같다만 딱 이렇게 숟가락을 얹었죠. 그 다음에 제일 정확한 데들이 두 군데거든요. 여기도 일주일 전에 레포트이 나왔는데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마이너스 1.3이라고 봤어요. 근데 1.9니까 안 좋게 보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요 전에 보시면 이미 안 좋아졌었어요. 11월 때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치가 0.9인데 0.3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때 나왔을 때 뭐라 그랬느냐? 연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공급망 교란이 있어서 내가 바로 할러데이 시즌에 딱 오더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내가 사겠다.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조카 주겠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12월 달에 이렇게 주문 냈는데 요즘은 그러면 물건을 못 받는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그런 사람들이 막 11월, 10월에 미리 주문 낸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그래서 할러데이 시즌이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전부 다 앞당겨졌다. 그래서 10월 달 소비가 좋았기 때문에 11월 달에 안 좋게 나온 것 뿐이지 12월 달에 좋아질 거야. 그거 봐. 마스터카드도 좋다 그랬잖아.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두 군데서 안 좋게 써갖고서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다고들 하시니까는. 그래서 이게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나쁘게 나왔죠. 근데 지금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는 디폴트거든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디폴트 값은 미국 경기는 진짜 좋다는 거죠. 그냥 좋다도 아니에요.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비가 미국 GDP의 3분의 2 차지하는데 이거 더없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품을 안 사는 사람이 없고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은 저축이 역대급으로 쌓여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시장이 역대급으로 좋다는 거죠. 자산시장도 역대급으로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86번가 라이브에서 몇 주 전에. 근데 사실 지금 저축률은 이제 보조금을 안 주니까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낮아졌고 2017년인가요? 그 이후로 제일 낮은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고용은 참여율이 낮아져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다 고용이 된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는 연봉, 월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수입이 더 나아졌는가, 형편이 나아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는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의 증시는 이렇게 쭉 빠지다가 다시 다 올라갔어요. 논리는 이렇게 나온 거죠. 소매 판매가 안 좋아. 야, 연중의 긴축이 속도가 늦춰지겠네. 호재다, 호재. 유동성이 다시 들어온대. 아니야, 이거 12월 때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거죠. 오미크론 없었으면 소비 얼마나 좋았을 건데.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미국 솔직히 뭐 농구 중계나 뉴스만 조금 봐도 미국 사람들 지금 거의 뭐 코로나 생각도 안 하고 밖에 잘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소매 판매 확 죽었대요. 쇼킹할 정도로. 아니면은 저는 이게 제일 솔직한 논리 같아요. 됐고 모르겠고 작년 일이니까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앞으로 잘해보면 안 되냐? 그냥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매크로 보실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진짜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악령을 뒤집어 쓸지도 모르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매크로가 아니라 개별 주식도 그런데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늘 기업이든 매크로든 좋다가 한 4번 좋다가 한 번쯤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악재는 늘 나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악재를 바득바득 우겨가지고서 모든 악재를 다 호재로 둔갑을 시키려고 하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그게 매크로든 개별 기업이든.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소비 데이터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기업들의 그러니까 결국 미국 기업들도 대체로 미국 소비에 연동이 되잖아요. 과연 4분기 실적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고요. 저는 그 다음에 미국 GDP 얼마나 좋다 그랬습니까? 솔직히 미국이 12월 초에 FOMC 했을 때 테이퍼링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 축소 얘기도 인터뷰에서 살짝 했었을 때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하는 것 뿐이야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12월 초까지만 해도요. 요겁니다. 요거 12월 초. 이게 1일인가 2일인데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9.7%였어요. 9.7% 여러분. 미국만큼 큰 나라의 GDP 성장률 예상치가 9.7%였어요. 근데 미국이 소비 데이터 나오고 나서 소매 판매 나오고 나서 아틀란타 연준에서 제시하는 GDP 나우 리비전 됐죠. 어디까지 내려갔냐? 5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반토막 났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까지 성장률 반토막은 지금 안 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의 정말 많은 트위터들이 많이들 인용을 하시는데 이 트윗은 잘 인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머스크가 이랬습니다. 이제 그 과거를 역사를 보니까는 다음번 리세션에서 그 살아남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머스크 당신이 보기에 다음 리세션 언제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매크로라는 거 예상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기는 한데 근데 자기 직감에는 아마도 2022년 봄이나 여름 즈음이지 않겠느냐. 경기 침체가요. 예상한다. 23년까지는 아닐 것 같아. 그렇게 늦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경기가 좋다? 그건 아닐 것 같아 라고 작년에 12월 31일 날에 트윗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또 요게 이제 사실 JP 모건 실적 발표일이라 갖고서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나와 갖고서 이런 멘트를 한 거기는 한데 꽤나 눈치 없는 멘트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요 소매 판매 데이터까지 나오고 나서 미국이 금리가 쫙 내려갑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요 멘트를 실적 발표에서 한 이후에 금리가 다시 쫙 올라가요.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다이먼이 금리 인상 4번? 아니 뭐 잘하면 6번 7번도 될 것 같은데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6번 7번 한대요 여러분. 2022년도에 그것도 그냥 무지랭이가 아니라 JP 모건의 CEO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폴 볼커 때도 해봤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어쨌든 이래갖고서 글로벌 자산시장이 이날에 유로화보다는 달러가 셌고,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셌어요. 비트코인보다는 원유가 셌습니다. 이 공식도, 요런 관계도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에. 뭐냐면은 달러가 강한데도 그보다도 기름이 더 강하다? 그래 버리면은 미국이 인플레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양반인 게 미국 통화는 그래도 그나마 강세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다 소비의 비중이 GDP에서 제일 큽니다. 그럼 걔네가 생산할 수 있나요? 인건비가 높은데 해외에서 만든 거를 수입해서 쓰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강해지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달러가 되게 강하면 공산품 수입할 때 좀 가격 면에서 인플레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약하단 말이에요. 이날에 달러와 대비해서. 근데 원유는 강해. 그러면은 이중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게 경제 활력에 안 좋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쨌든 그러고 나서 요날 요런 일도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의 공석인 위원들 세 자리에 대해 갖고 공식 임명을 합니다. 좌측에서부터 이제 세라 라스킨, 여기가 리사 쿡, 필립 제퍼슨 이렇게 세 분인데 사실 이게 작년 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가 나왔었어요. 요 세 명이 인준을 받을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제대로 백악관에 빨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춰요. 그 전에 인프라 법안 2개로 나눠갖고 할 거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다,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요걸로 좀 간해 보시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서 요 세 분인데,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요 분입니다. 왜냐면은, 감독 부의장 역할을 라엘 브레이나드가 하고 있었는데, 브레이나드가 이제 연준 부의장으로 갔잖아요. 그럼 감독 부의장 자리에 누가 하냐? 공석이 됐고, 요 분이 차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요 분이 중요하고 나머지 분들도 물론 중요한 분들이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떨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스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아주 강하게 청구한 그런 인물인데 강성 규제론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도드 프랭크 법안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했던 분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규제 완화 열풍, 월스트리트에 있었던 요거를 강력하게 비판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완연히 이제 민주당 색채죠. 남편이 민주당 하원 의원이죠, 현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력이 풍부한 면도 좀 장점입니다. 2010에서 14년 동안에는 연준의 위원으로 이제 연준 총재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 14에서 17년 동안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재무 차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베테랑이죠, 베테랑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2017년부터는 이제 정권 바뀌잖아요. 트럼프 해갖고. 뱅가드에서 근무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뱅가드 펀드, 뱅가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성 규제론자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근데 요분이 가장 최근은 굉장히 이제 현직에서 상당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예. 왜 일을 하셨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아마도 보수가 기반이 됐겠죠. 그러니까는 너무 시장에 안 좋은 정책을 내실 거다라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제론자지만 균형 잡혀 계실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비판이 좀 있기는 해요. 뭐냐면 두 분 보시면은 인종적으로 이제 소수 인종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그리고 이제 성별로 봐도 지금 요번에 여성이 2분, 남성이 1분이세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했다라고요. 그래갖고서 사실 이제 능력도 분명히 출중하신 분들이시겠지만은 지금 연준 내에서 너무 백인 위주이고 남성 위주인데 여성을 늘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늘리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라는 거고, 요 두 분의 특징은 사회 불평등 해소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준이 나아간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되게 대세를 연준의 지금 색채를 바꾸만한 인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스킨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얘기 드리자면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고, 이게 이때 약간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작년이 아니네요. 이제 재작년, 2020년도 5월입니다. 5월 달에 뉴욕타임즈에 사설을 씁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아니, 왜 연준이 죽어가고 있는 산업에다가 돈을 그만큼 쓰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연준이 쓰는 돈, 지금 배정하는 그 돈들이 보니까는 탄소 사회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돈이 가더라. 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 기업들이 팬데믹 긴급 대출 수혜를 입은 것에 대해 가지고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핵심 그 사설의 내용이 이겁니다. 연준이 우리를 대신해 내리는 결정은 죽어가는 산업을 부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산업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더 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도 그 친환경, 이제 그 클라이밋 이제 체인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내시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린 이유는 금융업이 근원적으로는 규제 산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데 그 규제 산업이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증권주 우선주 투자 팁 그러면서 말씀드릴 때에도 이제 요거를 회상해 보시면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규제 산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주 투자하기 좋은 거는 매크로 보고서, 그러니까는 금융 장세 때 딱 투자하는 거 이게 1번으로 왔다로 좋고, 그 다음에는 규제가 완화가 나타날 걸로 예상될 때 투자하면 좋다. 이걸 반대로 해보면은 역금융일 때는 하면은 안 좋고, 그 다음에 규제 강화가 나타날 때에도 안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요 날에는 이제 로테이션 트레이드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죠. 나스닥은 올랐고 다우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효과로 미국채 금리는 다시금 훌쩍 올라가서 1.8에 근접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JP모건 이렇게 실적 발표, S&P 500 기업 중에서 20개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팩트셋에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86번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코로나 이후로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 컨센서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더라. 그 덕분에 증시 PER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요 폭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PER이 줄어들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얘기가 이제 슬슬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6번의 실적 시즌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컨센서스 대비 17.5%나 더 잘 나오더라. 그게 사실은 20% 내외로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3분기에 10% 정도 잘 나왔거든요. 예, 요걸 다 포함해도 17.5%가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20% 잘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S&P 500 기업들이 지금 코멘트를 하기를 실적 시즌 앞두고서 야, 우리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코멘트를 하는 게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항상 요 초록색이 긍정이거든요. 긍정이 부정보다 높아왔어요. 근데 3분기 때 부정이 긍정에 이제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고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부정이 긍정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러면 요번에 20개 기업 4%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일단은 이제 그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의 퍼센트가 76%, 과거 5년 평균이에요. 이게 보통은 80% 이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한 그 상회 폭이 어떻게 나왔느냐? 20%, 17.5%가 아닙니다. 7.5%입니다. 과거 5년 평균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근데 매출액은 잘 나왔습니다. 마진에서 뭔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과거 5년 평균의 PER은 18.5배, 지금은 21.1배로 약 한 15% 정도 과거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첫 주에 기업 실적 발표 시즌 첫 주에 애널리스트 추정치 대비 상회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2021년도에 이게 어떻게 됐었느냐. 첫째 차, 2주차, 3주차, 4주차 넘어가면서 첫 주차가요. 가장 상회폭이 컸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금융주들이 첫 주차에 발표를 많이 해요. 근데 금융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입었으니까 금융 완화에 예상치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 실적을 빨리 발표하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회계나 내부 통제 잘 돼 있고 자기네 실적에 기본적으로 자신감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첫 주차에 가장 실적이 예상치 대비 잘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첫 주차가 높고 그 다음부터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첫 주차 스타트가 과거 5년 평균보다 낮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실적 시즌이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나라는 어떠냐. 대형 기업들이 아직 몇 개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 컨센 대비 8% 하회. 근데 이제 특별 성과급이 그 200%씩 다 주는 거 이게 한 1조 정도 된다고 하죠. 뭐 최대 1.2조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봐도 살짝 낮게 나왔어요. LG전자는 18%가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물류비가 뭐 코로나 때문에 증가하고 VS 사업부 쪽이 적자폭이 차량 반도체 때문에 다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18% 적게 나도 괜찮다. 포스코가 야 이거 실적 추정치 대비 선방에 이제 그 저기 밑에 그러니까는 부합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4% 낮아요. 순수 철강만 보면은 별도 기준은 9%인가가 낮거든요. 잘 나온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고 화장품이 월요일에 왜 빠졌다 그랬죠? 실적 안 나올 것 같아서라고 했죠.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들이 왜 빠지고 있죠? 안 나올 것 같다고 보고서가 나왔죠. 기타 지금 미디어 기업들도 못 나올 것 같다는 레포트도 최근 나왔죠. 게임도 나오고 있죠. 조선도 최근에 이게 다 한 주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나왔죠. 자동차 쪽도 지금 그런 레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외하고 뭐 일부 섹터에서 아직 프리뷰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잘 나올 섹터를 찾아봐야겠죠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는 금요일 기사에서 하이닉스가 300% 줬대요. 그래갖고 삼성에서 직원들이 이 4기가 떨어진다 우리도 100%더 달라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럼 뭐 5천억이 느는 건가요? 비용이 또 네. 자, 그래서 뭐 요거까지 이제 뭐 실적까지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미국제 10년물 금리 보니까는 살살살 내려오는 듯 하더니 다시금 1.8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차트만 봐서는 이거는 이제 급등 직전의 차트죠. 그쵸? 환율 같은 경우에 1200원 역시 이게 참 돌파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려와서 또 1190원, 87원 요 또 내려와가지고 또 방향성을 모색하게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에 전략적 비중료 풀었는데 다시 내달리고 있습니다. 왔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는 풀었는데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체크를 해보면요. 영국은 좀 숫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프랑스, 독일은 피크에서 조심스레 내려오기 시작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프로 봐서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거는 안심할 땐 아니고 확진자로만 봐서는 지켜봐야 되고 역시나 이제 위중증 비중은 낮아서 일단은 그 시장이 보고 있는 오미크론의 특징은 뭐 맞는 것 같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달러가 강하고 근데 그보다 유가는 더 강하고 근데 그러면은 금리라도 좀 내려줘야 되는데 금리는 오르고 실적은 기대치 대비 과거 평균 수준 혹은 이하고 근데 증시는 과거 대비 14% 더 비싸고 중앙은행은 긴축에 들어가고 있다. 네, 그렇고요. 다음 주는 뭘 보셔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월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MLF 재발행할까 5천억 위안 금리 인하할까 목요일에는 중국이 LPR 인하할까 안 할까 그 다음에 중국 소매 판매는 미국은 요번에 서프라이즈로 쇼크 냈는데 중국도 사실 광군절 안 좋았는데 12월은 그럼 회복될까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는 괜찮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국이 월요일에 휴장이다. 그래서 역시나 미국장이 이런 데 휴장하면 약간 쎄하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얇아지니까 거래를 안 하니까 이 플레이어들은 휴가 가서 놀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보셔야 될 게 지금부터는 이겁니다. 3월에 주총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총 안건들을 보통 2월 달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소액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제 강력한 도전이죠. 그렇죠? 주주 제한. 요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총 6주, 최소 6주 전에 내야지 주주 제한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기업이 만약에 3월 둘째 주에 주주총회를 하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6주 전이니까는 2월 초 혹은 1월 말에는 늦어도 주주 제한을 하고 싶다면 해야 됩니다. 근데 주총 일자가 그때까지 안 나와요. 그럼 과거 평균을 보게 됩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 3월에 초반에 했나 중순에 했나 말에 했나 그걸 보고 대략 6주 전이니까는 근데 좀 안전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제한 나오는 거 보면 딱 6주 전 아니라 7, 8주 전에 나옵니다. 과거 했던 것들 대비해서. 그러면은 1월 하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만약에 3월 초에 주총을 평소에 해왔던 회사라고 하면 한 7, 8주 전이면은 그게 1월 하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주 제한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공시 내용을 뉴스를 잘 좀 본인 보시는 거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 있는 게 있다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셔야 될 게 다음 주 BOJ 회의가 잡혀 있는데 BOJ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 몇 가지 원래 일본 중앙은행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냥 술에 수이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고 있어요. 없는 게 제일 낫다. 특별히 우리 그 정책 카드 안 쓰고도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근데 일본이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저희 알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예?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1990년도 버블 경제가 터진 이후로 늘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던 나라.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BOJ가 요번에 물가 위험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인플레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조차도 인플레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인플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BOJ도 한번 뉴스 기사 나오면 한번들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중국 부채, BBB, 미중 관세 요 정도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